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환단 고기의 등장 배경, 역사적인 등장 배경에 대해서 강의 주제인데요. 이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환단 고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도 사서잖아요. 그래서 선도 사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환단 고기의 어떤 역사적인 등장 배경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많은 불교 사서, 유가 사서, 많은 사서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선도 사서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선도 사서가 오늘 강의하게 될 주제인 환단고기입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환단고기나 단기고사나 교원사화나 어떤 그런 선도 사서들을 바라볼 때 이거는 그냥 역사서다라는 관점에서 1차적으로 역사서의 입장에서 바라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선도 사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서가 역사학이 쓰여지게 된 그 역사가의 관점은 선도잖아요. 그러니까 선도적인 사상, 사관에 입각해서 사서가 쓰여졌다라고 할 때 그냥 그것을 역사서로서만 이해하면은 그거는 좀 피상적인 이해가 되겠죠? 그 역사서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도 사상이 있다라는 거죠. 사관으로서. 예. 그래서 사서이지만, 선도 사서이지만, 선도 사서이지만 그 안에는 선도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도 사서들은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의 이면에 굉장히 깊은 선도의 고원한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철학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서로 처음에는 사서니까 사서로 접근하시다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 이거는 아주 어떤 심오한 철학서구나. 철학서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선도 사상이라는 거는 그냥 이 머리에서 나오는 철학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철학이 지식으로 이제 지식적인 철학도 있지만은 이제 고대의 우리 동아시아에서 선도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체험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도 사상을 이해하게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선도 수행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간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도사서에 접근하게 이제 되실 때 이제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도의 이제 삼원 철학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선도 사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더 깊이에는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수행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전제가 될 때 사서에 대한 이해도 더 이제 온전한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똑같이 환단고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의 청차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해석, 또는 거기에 들어있는 사상면까지 다 고려한 측면의 해석,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수행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다 이해하고 풀어내는 해석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더 원론적인 것으로 보자면은 수행의 관점에서 사상을 이해하고, 사상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볼 때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제 선도 사서들이 대표적인 이제 선도 사서가 오늘 강의하게 될 환단고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와 유사한 단기고사가 있습니다. 단기고사도 상당히 환단고기와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체제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환단고기류에 속합니다.
규원사와도 조금 체제는 훨씬 더 좀 산만하지만은 이게 분장하는 형식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환당 고기류와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선도사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환당 고기, 단기교사, 규원사를 들지만은 그 중에서 그 같은 계열로 묶을 수가 있겠죠. 하나의 계열로 묶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분량도 많고 체제적으로 제일 잘 잡혀 있고 사서로서의 가치가 높은 거는 아무래도 환당 고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도사서의 대표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환당 고기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서들 중에서 대표로 꼽자면은 이제 환당 고기를 하나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유형화 시키자면 하나의 유형이죠.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90년대 이후에 계보를 달리하는 사서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똑같은 선도사서지만 체제나 방향성이 달라요. 여기는 단기고사, 규원사와 점점점점 대부분이 환당고기를 오리지널로 해서 여기서 변종될 이렇게 변형된 형태,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 여기에 이제 부도지라는 선도사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부도지는 환당고기와 똑같은 선도사서지만 계보가 다르죠. 방향성도 다르고요. 예. 이게 무엇보다도 환당고기는 이제 한국사의 시작을 선도사서는 선도사상서이기도 하고 수행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을 삼신으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삼신, 철학이죠, 그죠? 삼신은 이 철학이잖아요, 그죠? 어떤 태초의 어떤 에너지, 그런 수행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해요. 네. 그 수행을 통한 철학적인 자각, 체험적인 지식,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죠. 삼신에서 황국, 예, 매달국, 예, 당군조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당군조선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졌다고 봅니까? 북부여에서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발해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까지 당군조선까지는 공통되고 당군조선 북부여까지는 그러니까 공통된 어떤 하나의 시원으로 바라보지만 삼국시대를 바라볼 때는 고구려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고구려 정통론입니다. 말하자면 고구려 발해 정통론이죠. 예, 그리고 시작점을 삼신으로부터 바라본다라는 거, 그리고 고구려 발해 정통론이라는 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그 두 가지를 일단은 큰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도지 같은 경우에는 참 특이하게도 삼신이 아니라 여기를 마고성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신을 더 확대를 했어요. 삼신을 확대해가지고 황국도 물론 이야기하지만 황국 이전의 삼신을 더 풀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풀이를 해서 마고성 시대부터 황궁, 유인, 그리고 황궁시, 유인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국, 배달국, 당군조선 이렇게 바라보죠. 예, 바라보는 관점이 삼신을 여기서는 삼신에서 멈췄는데 여기서는 삼신은 마고성 시대가 삼신의 시대로 비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황궁 시대와 유인 시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럼 역사가 시간이 훨씬 더 올라갔죠. 똑같이 어떤 삼원 철학을 마고성도 삼원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삼신 사상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시기적으로 훨씬 더 긴 시기 돼 있고 풀어내는 방식도 마고로 풀어냅니다. 여기서는 삼신으로 풀어내는데요. 여기는 태초에 마고 여신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삼신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마고 여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우주의 근원적인 기에너지를 풀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기는 삼신 하느님, 여기서는 마고로 다르게 풀죠.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 뒤에도 역사 시대로서 황궁 시대와 유인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출발점에서부터 바라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같아요. 당군조선 북부여까지는 같거든요. 북부여까지는 같은데 그 정통이 어디로 계승되느냐라고 보느냐면은 여기서는 신라로 이제 정통성이 이어간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북부여 이후에 여기는 고구려를 정통으로 고구려로
내려간 계통을 설정을 하고 요거는 이제 신라로 흘러간 계통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선도 어떤 그 첫머리를 역사의 첫머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관점이라기보다는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죠. 똑같은 것을 다르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고구려 정통론, 여기는 이제 신라 정통론, 북방 선도죠. 이건 남방 선도 계통입니다. 사실은 북방 선도, 남방 선도로 나중에 나뉘지만은 사실은 그 뿌리는 하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당군조선 북부여로 이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구려에서는 동명왕을 시조로 보고 여기서는 신라에서는 이제 파소선녀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박혁거세의 어머니입니다. 파소선녀, 파소신녀. 예, 지금도 이제 보면은 그 경주에 가면은 서쪽 선도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선도산의 신모사 그래가지고 파소선녀 박혁거세의 어머니를 모시는 사당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계통을 바라보면 사소선녀가 환단고기에도 나옵니다. 북부여 출신의 이제 여성입니다. 북부여가 당군조선 북부여로 선도의 전통이 이제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한 계보는 북부여의 계승자인 고구려를 중심으로 지금 만주 지방에 남아 있었던 것이고 한 계보가 북부여의 중심이 이제 지금 흑룡강이 있잖아요, 그죠? 흑룡강 밑에 눈강이라고 있습니다. 눈수라고도 하는데 그쪽을 해서 이렇게 한 갈래가 흘러져 나와가지고 동해나 이제 옥조 그쪽으로 지나가지고 동해 쪽으로 내려와서 사로 육촌에 정착을 했고 거기서 이제 박혁거세가 이어지고 박씨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것 어떤 그런 내용을 쭉 서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던 정거로서 검척과 옥필이 검척 옥척을 제시하면서 북부여 당군조선과 북부여의 한 계보가 이제 신라로 이어졌고 졌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정통성에 대해서 이제 신라가 이제 부도 복근론이라는 당군조선을 다시 회복하자. 그거를 부도, 천부의 도시를 부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도 회복론, 부도 복근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신라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도 복근론에 의해서 화랑도를 운영을 했고 그 화랑도를 잘 운영을 해서 결국은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부도지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 후대의 고구려 이후에 보자면은 고구려는 북방 정통론을 물론 주장할 수 있고 신라는 또 신라 입장에서 자기 남방 정통론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뿌리에서 보자면은 그 원료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한 갈라에서 하나에서 갈라진 양갈래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어떤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당군조선 북부여 이후에 지역적인 선도의 어떤 특화된 방향, 특화된 모습으로 보는 게 사실은 더 맞겠습니다. 어느 게 옳고 누가 정통이고 뭐 그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차별화, 지역적인 차이 정도로 바라보는 게 사실 맞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러면 이제 환단고기 어느 게 조금 더 고형이냐, 더 어떤 고대의 형토에 가까운 어떤 고형, 더 어떤 게 후대의 형태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단고기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환단고기라는 하나의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딱 다 보지만 이 책이 그냥 한꺼번에 툭 나온 건 아니죠. 예, 사실은 이 책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은 6세기, 7세기에 안함로 이 환단고기는 책이 몇 종류가 이게 합철이 되어 있습니까? 역사서가 선도사서 5종이 묶여져 있는 책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5종의 책자가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시기순으로 하나 나오고 또 뚝 떨어져가 또 한 개 나오고 또 뚝 떨어져서 한 개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본이 되어가지고 1900년대에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도지는 대신에 한 책이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책이 아니라 딱 한 종의 사서고 이거는 5종의 사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선 과정이 사실은 더 복잡해요. 네. 근데 요거는 전선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부도지 같은 경우를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는 5세기에 나왔어요. 신라 눌지왕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5세기 이후에 나왔고 세상에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계속 영의 박씨 가문에서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조선 초기에 한번 반짝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가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해서 실제 사람들이 이제 부도지란 책을 바라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는 9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도사서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정말 숨어 있던 책자죠, 그죠? 정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근래 들어서 이렇게 발견된. 그러니까 사실은 손도 별로 타지 않았고 이렇게 막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공개가 되어서 흘러다니면 어떻게 돼요? 많이 섞이잖아요. 그리고 버전도 많아지고 내용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한 집안에서 숨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되게 원형성, 고대의 원형성, 5세기 시대의 원형성을 간직을 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상당히 고형이죠. 그런데 이제 환단고기는 보면은 환단고기는 보통 5단계에 걸쳐서 완성이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6세기, 7세기 정도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죠. 저보다 또 많이 아시는데요. 예. 안함로라는 성녀입니다. 이렇게 성녀가 삼성기, 삼성기 하나의 삼성기를 편찬을 했고요. 그럼 7세기에 물론 그 이전부터 선도사서는 많았겠죠. 굉장히 많았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어떤 환단고기의 일종이 편찬되는 시기는 제일 처음 편찬되는 시기는 7세기라는 거죠. 더 많이 있었지만 뭐 그거 사라진 거는 말할 거 없고요. 어쨌든 남아 있는 게 5종류니까 그럼 시점을 어쨌든 7세기로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1단계죠. 그리고 이제 2단계로는 14세기입니다. 14세기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고성희 씨의 집안에서 이제 행촌 이암이 단군세기, 제가 그냥 한글로 적겠습니다. 단군세기라는 책을 이렇게 편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암이 굉장히 어떤 선도의 어떤 거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많은 한 문인들 그룹이 하나 모이기 시작하죠. 여말에 14세기 여말에 어떤 이암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도의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책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남아서 환단고기에 들어간 책자가 범세동의 북부여기, 거의 문인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원중동이라고, 원동중입니다. 원동중의 동중에 삼성기가 있죠, 그죠? 이게 약간 이게 버전이 달라졌어요. 버전이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버전이 달라져서 삼성기 좀 다른 버전이에요. 이게 편찬이 되었습니다. 14세기 무렵에. 그러니까 14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환단고기가 등장하는 데 여말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3단계가 있어요. 3단계는 16세기입니다. 이때 이제 잘 아시지만 이암의 행촌 이암의 현손 이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맥이 태백일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5책이죠. 환단고기가 이제 편찬되어 있는 5가지 책이 삼성기 1, 단군세기, 북부여기, 삼성기 2, 그리고 태백일사. 이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결국 환단고기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16세기 또 이후에 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각자 따로 떠돌았어요.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하나로 합쳐지지는 못하고 있었고,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책자가 분량적으로나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책자가 바로 이 단군세기와 태백일사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선도가 이렇게 전승되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 14세기 여말입니다. 고려 말의 시기와 이거는 조선 전기입니다. 연산군 중종되거든요. 요 시기 여말 선초, 여말 선초의 시기에 선도의 많은 사서들이 막 다 흩어져 내려왔지만 그걸 한번 집대성하는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단군세기는 그래도 분량이 좀 적지만 태백일사는 굉장히 분량이 많고 사실은 이 5권의 책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서는 여기는 단군조선 중에서도 단군이 있던 진조선, 삼한 중에 하나인 진조선의 역사만 서술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도 사상, 삼신사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천부경, 뭐 삼일신고, 그런 부분 이야기, 철학까지 다 들어가 있죠. 철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소도경전 본운이라든지 삼신오제봉기라는 어떤 철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단군세기에 빠져있던 사만 중에서 변한과 그리고 마한에 대한 역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고구려, 발해, 고려에 이르기까지 이제 역사가 다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분량적으로나 또 이제 어떤 철학적으로나 이제 이런 단군세기의 부분을 이제 대폭 보완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던 각종 다양한 계통의 이제 선도 사설을 이 이암의 현손인 이맥이 다 집대성해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총 정리를 한 책이 바로 이 태백일사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 15, 16세기 이 시점이 어쨌든 이 이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간에 이제 각종 다양한 계통으로 흩어져 오던 어떤 선도사서가 한번 이제 모이는 어떤 그런 중요한 시기. 사실은 여말선초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때는 유교 성리학이 어떤 국시가 되면서 기타의 이제 선도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런 사상들을 이단으로 굉장히 배척받는 시기, 유교 성리학이 이렇게 부상하는 시기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런 선도사서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선도 지식인들이 나름의 위기의식, 유교가 이렇게 막 팽창을 하면서, 그죠? 갈수록 이제 기타의 선이나 전통사상인 선이나 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탄압을 하고 억압을 하니까 그 선가 쪽에서는 그거를 한 번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탄압이 막 있으면은 더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이제 민족주의가, 유교가 막 들어오는데 오히려 민족주의는 더 성행하게 되고, 어떤 그 결과물로서 이런 선도 사서에 대한 총정리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환단고기의 핵심되는 이 네 책이 요 시기에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각 계보로 이렇게 흩어져 내려오던 이제 이런 5종의 책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시기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입니다. 이때에 이제 이것을 총집결한 인물이 해학이기입니다. 역시 고성이시이죠. 이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환단고기가 드디어 이제 환단고기가 이 5종류의 책자가 다 합해져 가지고 이제 환단고기가 그 고형 환단고기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이제 환단고기가 세상에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20세기에 이제 이유립이라는 인물입니다. 20세기에 이제 환단고기를 처음으로 편찬되는 환단고기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5단계를 걸쳐 가지고 환단고기가 이제 7세기, 6세기, 7세기 이후에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편집되고 또 세상에 알려져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환단고기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저자들이 안함노, 그리고 뭐 이암, 범세동, 원동중, 이맥
이기, 이유립 이런 분들이 환단고기를 지금까지 전성을 이제 빛을 보게 한 핵심적인 인물이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어떤 큰 역할을 했던 비중이 있던 인물은 14세기의 어떤 선도를 중흥시키는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행초니암이라는 인물. 예, 그리고 행초니암의 현손으로서 선도 가학을 이어서 그거를 이제 집대성했던 이맥이라는 인물. 그리고 또 이제 이기가 없었으면 환단고기가 또 나오기 어려웠겠죠. 해학 이기라는 분이 없었으면. 또 이제 이유립 씨는 또 그거를 이제 하는 역할을 했고요. 전부 다 이제 고성이 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환단고기는 고성이 씨 집안이 이제 중심이 된 선도사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환단고기는 전성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길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어떤 복잡한 전성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딱 모여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대 이후에. 근데 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변천과 그리고 내용의 어떤 좀 뒤바뀜과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을 짐작을 해보겠죠, 그죠? 원래 한 대가 지나면서 책이 전해지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다 필사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지방에 가면 또 바뀌고, 이렇게 시대적으로 유교 시대에 바뀌고 불교 시대에 바뀌고 하면서 내용이 이게 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단고기 보면 막 뒤섞여 있잖아요. 선도의 원형도 있지만 많이 뒤섞임의 어떤 요소가 많은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선도의 원형성으로 바라보자면 좀 많이 섞인 측면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대신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도지는 이제 5세기에 나와서 후대까지 그렇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손도 타지 않고 이제 전해져 내려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신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도 뭐 마고성, 황궁, 유인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훨씬 더 이제 자세한 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더 고형이에요. 더 사실은 고대적인 형태에 가깝죠. 그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부도나 당군조선을 단순히 당군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천부의 도시 뭐 이렇게 부도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이제 마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고성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고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제 부도지는 이제 중요한 사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1990년 이후에, 우리는 그 이전에 선도사서 그러면 요계통 환단고기 죄송합니다. 환단고기 계통이나 아니면은 뭐 규원사화나 뭐 단기고사 이제 그런 것만 선도사서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색깔을 달리하고 어떤 계통성도 달리하는 책자가 1990년대 이후에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대단히 이제 반가운 일이죠. 왜? 이제 선도가 다양한 측면이 이제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도의 어떤 짜맞추기를 통해서 정말 이제 선도의 원형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라는 측면에서 이제 부도지 등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떤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 이제 선도 연구자로서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서의 조합을 통해서 이제 선도사의 어떤 부분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그거보다는 이제 환단고기의 전성 과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초점을 이제 환단고기의 이제 역사적인 전성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방식은 제가 이렇게 5단계로 나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5단계에 나누어서 맞추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함로 같은 경우에는 그 진평왕대의 이때 이제 성녀라고 이제 해동 고성전에 보면 성녀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성녀라기보단 이때는 진평왕대는 풍류도 화랑도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 시기였잖아요, 신라 사회 내에서. 그때 이때 성녀라고 한다면 원강이나 자장이나 다 사실은 선부를
겸한 어떤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안함노도 뭐 보통 안함법사, 안흥법사 그리고 이 노도요. 이게 안씨가 아닙니다. 김씨고요. 성은 안함 이거는 노석 선임 뭐 이렇게 수행자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안함노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전형적인 불교 성녀라기보다는 선도와 선도와 불교를 함께 익힌 어떤 그런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조예를 가지고 황국, 배달국, 당군조선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서 이렇게 형태를 남겼습니다. 물론 더 많이 분량이 원래는 분량이 더 이렇게 많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자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남겨져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얻어본 형태는 삼성기 너무 소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통해서 어떤 선도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회복하기엔 상당히 어려워요. 너무나 이렇게 축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흐름 정도만 황국, 배달국, 당구조선의 흐름 정도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안함노에 대해서는 생물련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6세기에서 7세기 정도. 근데 뭐 나머지 선도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상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결국 어쨌든 남아 있기로는 불교 성녀로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지만은 또 그 진평왕대의 시대 상황, 선불이 이렇게 습합되고 있었던 진평왕대의 선덕여왕대의 어떤 시대 상황으로 보자면은 안함노가 불교 성녀라기보다는 선불을 겸한 수행자였고 그리고 선도에 대한 소양으로 선도 사설을 편찬했을 어떤 가능성은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선도 사설을 14세기 고려 말에 이제 이 행촌이암이라는 인물이 그거를 집대풍성했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행촌이암은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이런 선도 사설을 지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다는 것, 선도의 어떤 한 항맥을 이루었다는 것. 본인이 책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건 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어떤 비조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더 주목할 만하죠. 고성희 씨 집안이 참 내력이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고성희 씨 집안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희 씨 집안의 변천사는 어떤 한국 선도의 변천사하고 이렇게 같이 가요. 그렇습니다. 고성희 씨가 처음에 이제 파조는 고려의 11세기 덕종대입니다. 덕종대에 이황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황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제 그 이황이 이제 이때에 이제 무공을 많이 세워서 지금의 고성의 그 토지를 이제 받고 천령군으로 이제 그런 봉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거기가 관향이 되는 거죠. 지방 사족이 되는 거예요. 그 지방이 제지 사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종대 이황 때부터 고성에 이제 내려가서 세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주로 행촌 이황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되는 인물이 이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제 당시 이제 성리학이 이때는 고종대거든요. 고려 말 고종대 6대조임 6세손입니다. 이황이 1세손이라면은 이게 고성희 씨의 이제 시조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6세손이죠. 6세손인 이진이 있습니다. 고려 말 고종대고요. 고종대 이제 문과에 급제를 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직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고려사에 많이 나오는 인물로 이좀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좀비라는 인물이 이제 왜 중요하면은 당시에 이제 고려 말이 굉장히 국세가 약해졌잖아요. 원나라가 막 침입해 들어오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대를 하죠. 원하고 뭐 친원해버리고 왜냐하면 힘드니까 원하고 이렇게 또 성리학도 도입하고 원나라를 통해서 도입하면서 이제 그냥 시대적인 흐름에 그냥 편성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고려 시대에 내려오는 전통, 선도와 어떤 불교의 전통, 그게 민족 전통이잖아요, 그죠? 민족적인 주체성과 정체성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보들도 당연히 생겨나게 되죠. 항상 보면은 민족적인 위기의 시기에 이제 그 본래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사대주의와 좀 민족주의자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원나라 간섭기도 굉장히 어떤 위기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자와 사대주의자가 이렇게 갈려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려가 조선 왕조가 개창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존비라는 인물은 이제 그 민족주의자, 말하자면은 선도와 불도를 중심으로 고려의 어떤 새로운 중심을 세워서 원나라에 대항을 해야 된다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지킨 인물이에요. 그래서 고려사 기록에 보면 어떤 굉장히 어떤 강경하게 어떤 고려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부심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고려를 황제국으로 이렇게 바라보고요, 원나라에 대해서 황제국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서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암이 이런 선도, 민족주의적인 선도를 이야기하게 된 거는 이런 가풍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존비고요. 이우가 있습니다. 예, 역시 관직이 대단히 이제 높았죠. 이분이 이제 이암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암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가풍적으로 이 고성 지방에서 선도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뚜렷한 증거로 이제 뭐 기록상에 나오는 건 없어요. 이게 그냥 성향적으로 이존비의 성향이라든지 이진이 이제 문소산 도인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숨어서 언거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선도적인 가문일 것이다, 어떤 추정은 가능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이제 이 이암에 의해 가지고 그게 딱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우가 이제 그때는 출세를 하려면은 개성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수도로. 근데 보내는데 이제 공부를 어디서 시키냐면은 개성에서 안 시키고 유학을 보내는데 강화도로 보내요. 강화도는 선도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곳이잖아요. 그 10살 어린이를 갖다가 강화도에 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때 출세를 하려면은 중앙에 나가서 이제 출세를 하려면 성리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성리학을 해야 되는데 성리학 공부는, 왜냐하면 이때 집안이 굉장히 어떤 명문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때 성리학을 도입하는 뭐 안향이라든지 백이정이라든지 초기 이제 성리학 도입하는 사람들하고 다 인척 관계로, 혼인 관계로 연결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암은 그런 부분을 안 배우고 있어요. 부친이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안 가르쳤던 거겠죠. 네, 그래서 공부도 그런 성리학자들이 많은데도 안 배우고, 그리고 공부도 강화도에 가서 시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거기서 한참을 공부를 했습니다. 강화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이게 좀 분위기가 가하게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었겠구나를 하나를 딱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성향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시기는 이제 이암이 나중에 이제 관직을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승승가도 출세를 달립니다. 근데 출세를 하니까 이제 이 부침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유배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유배를 이제 36세에 유배를 당하는데 한 7년 유배를 가서 3년을 보내. 강화도에 또 유배를 가요. 그것도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어린 시절에 공부를 했고 강화도에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그 유배를 당하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그 소전도인이라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소전도인하고 청평거사 이명이라든지 범세동, 여기 북부여기의 저자인 범세동을 만나가지고 같이 3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때 책이 나오거든요. 행촌이암이 책이 태백진훈입니다. 진훈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40대면 사람이 이제 가장 어떤 이렇게 활발하게 자기 사상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때에 이제 한 7년간의 유배를 통한 어떤 학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사상적인 입장이 정립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선도사설을 내는 거죠. 선도설을.
이 태백진눈이라는 책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 해학 2기가 이 책을 숨겨놓고 이렇게 처음에는 공개를 하지 않다가 후손대에 의해가 1990년에 의해서 태백진눈이 태백진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기 대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그 태백진훈의 내용을 보면은 단군세기만 좀 달라요. 이암의 대표적인 사선은 단군세기죠, 그죠? 태백진훈과 단군세기인데 전형적인 사선은 단군세기예요. 단군세기는 뭐예요? 진한의 사만 중에서도 단군이 주재하던 진한의 역사를 조목조목별로 1대부터 47대 단군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역사서인데 태백진훈은 역사서는 아니고 어떤 사상서이자 어떤 선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서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선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신화법이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중국의 사상이나 불교나 그런 것과 확실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화법은 뭐예요? 신이 되는 법이잖아요. 선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이 되는 방법. 다른 데는 없는데 이 태백진우, 태백교 말하자면 선도에 이런 신화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이제 후대에는 역사 삼일신고라든지 많은 사서들에 보면 조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돌아가는 것, 이제 신화하는 것, 조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이것이 선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선도에 대한 나름의 어떤 수행적인 부분, 수행을 통해서 그런 본령이죠, 그죠? 선도의 본령인 신화에 대한 부분, 조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자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암은 한 40대에는 선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 시기였다, 배워가는 시기였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시기였고 다시 이제 7년간의 유배를 끝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관직에 복귀를 했고요. 관직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공민왕 때 이제 그 문화시중, 수문화시중, 그러니까 영의정 같은 영의정 반열에 올랐어요. 그 조선 고려 후기에 하여튼 대단한 명문 출신에 이제 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영의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더 흥미로운 거죠. 조선 시대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정까지 갈 수 있고 많은 문인들을 거느릴 수 있었다는 게 이제 큰 어떤 시대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도 이재영과 같은 성리학자들하고 친하기는 이렇게 관계는 맺는데 그렇게 깊은 교류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제천을 강조한다든지 보면 이렇게 이 방향을 거꾸로 가는 거죠, 그죠? 선도 불도의 어떤 전통을 지키는 거고 한편으로는 성리학이 계속 어떤 성세를 얻어가는 건데 성리학이 우세해가는 그런 속에서 이런 선불의 전통을 고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어떤 강단 또 이제 어떤 신념이 아니고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이미 대세는 성리학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지켰다는 거, 그거는 이 대단한 어떤 그런 신념이고 이제 또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리학에도 달동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씨도 굉장히 잘 쓰고 그리고 이 무예도 뛰어났어요. 나중에 이제 홍건적이나 왜구가 들어왔을 때는 말을 타고 직접 가서 이렇게 방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무에 겸전한 대단히 강하죠. 그런 전통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물로 이제 기감이 되죠. 그리고 이제 57세에 한 번 더 이제 기양을 가거든요. 이때는 어디에 처음에는 강화도에 갔다가 태백진훈을 지금의 회암사 있잖아요. 경기도에 회암사에서 이 책을 지었고 그리고 60대에 기양을 이때는 기양은 아니고요. 그냥 응거해서 이때는 춘천에 청평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춘천에 지금의 오룡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춘천에 응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청평거사 이명이라는 인물 유명하잖아요. 이명과 만나서 이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때 나오는 책이 단군세기예요. 그러니까 책이 어느 게 더 깊이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깊이가 있겠죠. 실제로 내용을 봐도 태백진훈은 이거는 선도의 개론서,
어떤 원형이 선도가 뭐다 소개하는 정도에 있고 단군세기는 전형적인 사서죠. 그래서 40대에 이런 부분을 공부를 했고 선도를 공부를 했고 60대에 들어서는 어떤 이제 마지막 이제 생애를 정리하면서 선도에 대해서 이렇게 쫙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냈고 그 책이 바로 이 단군세기였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에 많은 뭐 이명이라든지 범세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색, 목은 이색이 이암의 행촌 이암의 문인입니다. 문인이고, 그러니까 목은 이색은 성격이 굉장히 두루두루 원만했고 또 시대가 성리학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거스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리학도 열심히 익혔지만은 진짜로 존경하고 이렇게 의지했던 분은 바로 이 이암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처럼 따랐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묘비명 같은 것도 쓰고 집안이 되게 이렇게 친했습니다. 이색하면은 고려 말에 대단한 문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은 우리는 이색하면은 성리학자, 초기 성리학자라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관계를 보면은 그 행촌 이암이 아주 어떤 적전 제자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집을 보면은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이세계 문집에 보면은 선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이 발표문에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 목은집에 보면은 이색의 어떤 선도적인 성향, 이암 고성이시 지방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색은 그런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색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문인인데, 이색은 이 고려 말에 이제 성리학이 대세가 되어가면서 그 성리학을 중심으로 어떤 말하자면 유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새로 세우는 역성 개혁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변법파죠, 그죠? 급진적인 어떤 변법파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량하고자 하는 어떤 온건파 개혁파, 온건파 변법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색은 온건파의 중심 인물이죠. 변법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정도전이라든지 윤소종이라든지 이제 그런 인물들, 이성계와 함께 이제 조선의 개국 중심 세력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온건파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부드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변법파는 무엇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중심으로 유교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이제 고려 왕조를 이제 접고 새롭게 성리학에 입각한 국가의 이념을 성리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끌어가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당시의 시대 이념이었던 성리학을 통한 뭐 사대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시대적인 흐름에 충실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주의였고, 온건파는 전통 사상이었던 선불, 민족 전통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왕조를 바꾸지 않고 그리고 개혁을 해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에 대한 뭐 강도의 어떤 차이이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그런 개혁을 해나가는데 그 중심을 선불에 둘 것인가, 선불의 기준을 가지고 개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유교의 기준을 가지고 개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온건파와 이제 변법파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온건파의 중심이 이 당시에 있던 조정에서 이제 많은 문인들을 거느리고 있던 이암이 어떤 중심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암의 적전 제자였던 이세기 온건파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부를 중심으로 모였던 이제 정몽주, 그리고 여기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범세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남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석이라는 인물, 원천석. 그리고 원동중은 원천석과 원동중을 동일 인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확정은 할 수가 없지만은 이제
원동중에 대해서 이 사람이 원천석이다. 이 온건파의 온건파의 한 사람이었던 원천석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 나중에 이유립씨는 원동중이 이 시대 고려말 이암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아직은 이제 확실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원동중을 시대를 뭐 이암의 앞 시대로 비정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따라서 문인들과 함께 요 문인 계보로 넣을지 아니면 그 선배 세대로 넣을지는 그거는 아직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많은 이제 당시에 이제 쟁쟁한 사람들이 이 이암은 이미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는 이제 원로의 수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묶을 수 있는 사람은 이색과 정몽주죠. 나서서 온건개혁파를 주도하는 인물은 이색과 정몽주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 이제 이암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런 학문적인 또 정치적인 지향성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선불과 성리학의 대립이 고려 말에 굉장히 치열했죠. 민족주의와 사대주의 대립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거는 고려 왕조와 또 이제 신진 조선 왕조 간의 어떤 그런 권력 다툼이기도 하고. 근데 그 실체는 그런 많은 것들의 그 핵심은 선불 대 유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대 그리고 사대주의의 대립이었던 거죠. 민족주의 대 사대주의의 대립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고려 중기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묘청의 난도 있었지만 계속 이어오다가 그래도 민족주의자들이 강했죠. 세력이 있으니까 이존비 같은 인물도 있었고 계속 자기 중심을 지켜왔어요. 근데 이제 고려 말이 되니까 워낙 사대주의자 세력이 유교 세력과 사대주의 세력이 이제 막 거세지니까 왜냐면 이미 몽고 간섭기로 들어갔고 고려 왕실은 자주성을 상실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런 원과 관련된 사대주의가 이제 이미 대세를 점해가는 시점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민족주의자들 이때까지는 그 중심을 지켜왔는데 이제 고려 말이 되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막 공격을 해들어오니까 변법파가 이제 그 이성계 일파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성계를 그런 세력들이 계속 공격을 해들어오잖아요. 민족주의 진영을 선부를 공격을 해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판까지 몰려가지고 변절한 사람들은 다 변절해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온건파였다가 이쪽이 힘이 세니까 나중에 가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인 인물이 권건.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어떤 그런 전장제도 조선 초기에 그걸 다 만들었잖아요. 권건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유명한 대학자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 원래는 이쪽 계보였어요. 이암의 아들인 이강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적으로도 다 얽혀 있는데, 근데 여기 있다가 이쪽이 워낙 지금 분위기가 이런 사대주의와 유교가 이제 득세를 해가는 세력 속에서 그냥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세력이 줄어요. 마지막으로 남고 떨어지고 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이제 정몽주는 그 과정에서 이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고려 말에 두문동 72현이에요. 두문동. 꼭 72현은 아니고요. 이제 뭐 100여 명 또는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록으로는 72현 아니고 지금 고려 조선 말에 이제 그 기록 다 찾아낸 걸로 보면은 100명이 좀 넘는 수준이고 사실은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두문불출하고 이제 고려 왕실에 벼슬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만수산에 이제 들어가서 숨어버렸잖아요, 그죠?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선부를 민족적인 전통에 대해서 지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벼슬 안 하겠다라고 숨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상적인 배경은 전형적인 성리학은 물론 시대 배경인 이념이니까 조금은 다 알고 공부를 했겠지만 그거를 어떤 중심의 주의로 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선부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 이색, 정몽주, 이런 범세동, 미남부, 원천석 등등.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범세동이란 인물은 여기 그 이암과 함께 이제 책을 편찬했던 인물이잖아요. 북부역이라는 선도사설을. 북부역이는 전형적인 선도사설죠. 단군조선 이후에 그 정통성이 또 이제 북쪽으로는 북부여로 넘어가서 또 고구려, 동부여 또 이렇게 그 과정을 서술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부경 주애를 했다고 하고요. 이색도 천부경 주애를 했다라고 합니다. 문집에도 보면은 그런 정황적인 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남부는 고본 천부경, 각골문 천부경 이야기되고 있는 그 부분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미남부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이제 미남부 가문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던 그런 것들을 전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미남부가 어쨌든 이 다 어떤 이런 선부를 중심으로 뭉쳐 있던 최종적으로 고려 말에 결집된 세력이었던 이 온건파 세력에 이제 미남부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게 그 가문적으로 보자면 그 고본 천부경이 정말 미남부 집안의 가풍일 수 있는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적인 개연성을 더해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이렇게 이제 유교의 성리학의 공격이 막 심해지니까 이제 선도가 숨어 이제 어쨌든 저반은 유교는 그냥 이제 외피적인 사상이고요. 한국 사회의 저변은 뭐예요? 다 선불이잖아요. 저변에 흐르고 있던 선불 사상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돼준 거예요. 왜? 유교가 공격해서 찾아내니까. 그래서 막 공격을 해서 찾아내니까 숨어 있는 것도 드러나게 되고 바꿀 사람은 바꾸고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위기 의식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겨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의식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당군세기, 북부여기, 삼성기와 같은 선도 사서들이 이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선도 측에서 자구책, 어떤 스스로를 지키고 후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구책의 입장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염려를 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조선이 딱 개국을 했어요. 변법파들이 성리학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끌어가려고 했는데 딱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도가 사실은 성리학의 유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불교는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불교는 그냥 이렇게 수행만 하고 뭐 민족 뭐 반정부적인 그런 걸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대주의 성향의 유교와는 이제 물과 불처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리학은 제일 이 선도 이 부분을 이단시하고 이렇게 위험 불온 사상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려 조선 초기에 들어서 많은 선도 사서들이 수집이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뭐 세조대, 예종대, 성종대 그거를 다 이렇게 끌어들이게 해서 태워버리고 숨겨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런 고려 말에 이암이나 범세동이나 원동동이 이런 책을 편찬해냈고 이거를 전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거를 꿰뚫어보는 해안 그래서 선도 측에서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 발현이기도 했지만은 그게 어떤 잘 대응한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말의 어떤 그런 민족적인 위기 또 이제 유교 성리학이 강화되는 시대 분위기에서 선도가 다시 한번 결집을 하는 와해되기 전에 한번 결집을 쫙 하면서 이게 또 흩어지잖아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조선 초기에 국가적인 선도 탄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16세기는 중종 연산군 중종 때예요. 이때의 선도를 하기는 그 위시기보다 훨씬 더 어려웠겠죠, 그죠? 이때 잘못 찍히면은 벼슬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제 행존 이암의 현손 4대 손이었던 이맥이 태백일사 그것도 이 앞서의 많은 사서들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어떤 그런 총망라된 선도 사서인 태백일사를 편찬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일 어려운 시기가 보면 이때보다 어느 시기에 책을 쓰기가 제일 어려웠겠어요. 이맥의 시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시기에 더 좋은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그 중에서도 제일 분량도 많고 체제도 훌륭한 이런 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사람이 고통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더 확실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암에 굉장히 이제 현달을 했는데요. 넷째 아들이 강이 있습니다. 공민왕 때 아주 공민왕의 어떤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원이 있고요. 세조대 좌의정까지 했어요. 좌의정했고 태종대 개국공신. 이원의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6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이증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증. 그리고 7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지예요. 이지. 여러분 고성희 씨가 지금 고성에도 있고요. 지금 뭐 청도에도 있고 경상도 청주에도 있고 또 제일 또 많은 데가 이 어디입니까? 안동에 되게 많죠, 그죠? 안동의 파조가 이증이라는 인물이에요. 이게 파조거든요. 그래서 참판공파예요. 참판공파. 지금 안동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들들이 다 현달을 했고 이때 이제 파가 다 나뉘게 되는데 이제 이 6대 여기는 안동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여기서 그 유명한 조선시대 그 임청각이라고 99칸집 이제 거기 고성희 씨 집안 지었던 그게 유명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석주 이상용, 근대의 어떤 저명한 독립운동가였던 석주 이상용 선생이 이 참판공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고성에서 이제 크게 이제 한 파를 이루었고 또 다른 이제 또 이룬 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지 여기는 사암공파거든요. 호가 사암이었기 때문에 요 집안이 또 중요합니다. 자, 이지에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맨 막내 아들이 이맥이에요. 이맥이 이 태백일사를 지은 이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전통이 쭉 전해져서 다 전해졌겠죠, 그죠? 다 전해졌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막내 아들의 또 막내 아들인 이맥으로 가서 태백일사로 마지막 이제 그런 결절물을 냈어요. 결과물을 냈어요. 이맥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왕조실록에 보면 나옵니다. 성격이 굉장히 갈갈했어요. 대사관을 할 정도였거든요. 대사관이 언관 아닙니까? 그래서 막 좀 불법 비리 그런 걸 보면 가만히 못 참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평가는 굉장히 이제 좀 강직하고 뭐 그렇다. 근데 안 좋게 설명하면은 너무 막 이렇게 원리 원칙적인 것이고 좋게 생각하면은 안 좋게 말하면은 좀 시끄러운 거고요. 좋게 말하면은 이제 이런 되게 정의감이 있고 이제 원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굽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안 굽혀요, 이 사람. 그래서 그 사평도 전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론도 보면 언론이 관계했다, 뭐 그래서 적이 많았다, 뭐 그런 내용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처음에는 이 가장의 집안에 내려오는 이런 책들을 보고 연산군 때 책을 하나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이제 집안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만 파악하고 책은 안 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종 때 왕실에 어떤 비장되어 있던 선도사서들 많이 끌어모아놨잖아요. 왕실에서. 그거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본인의 집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이미 공부를 해서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데 이제 왕실의 비서각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볼 기회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모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저작물이 이 태백일사라는 저작물이죠. 태백일사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천부경 3일 신고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소도경전 보면은 3일 신고. 고본 천부경이 미남부에 고본 천부경이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하다가 근대 2000년 이후에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천부경과 관련된 조선시대 기록은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천부경 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태백일사에서는 천부경 3일 신고의 원문을 딱 싣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개한 물론 이제 뭐 범세동이나 이색도 천부경 주해를 했다 하지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채록을 해서 책 속에 담아가지고 딱 드러내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공로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관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죠. 이런 선도의 다양한 책들 속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각자 다양한 견해들,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는 종합 정리를 해준 거예요.
삼신에서 황국, 배달국, 당군조선에서 그리고 당군조선 다음에 북부여, 고구려, 발해로, 고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정통론을 이게 뭐 북방선도 정통론이죠, 그죠? 그 정통론을 세워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선도를 보는 하나의 관점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효한 관점이죠. 이러한 관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선도를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료만 나열되어 있으면 그거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과 정확하게 어떤 선도의 원론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태백일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대단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군세기에 빠져 있는 번안세가, 마한세가 그게 이제 빠져 있으면은 당군조선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3분의 2를 채워줬어요. 번안세가, 마한세가를 넣어서. 그래서 당군조선사를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예. 그래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측면에서 이제 태백일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죠. 그 시대에 아마 눈을 피해가면서 했을 거예요. 그거를 가학이라는 거를 드러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그 파장이라는 게 시간 시간 남았습니다. 예. 쉬었다 할까요? 예, 그냥 저는 시킨 대로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 이 책을 냈어요. 실제로 그 위험 부담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 집안, 이게 뭐 이쪽 집안 보다 여기 이맥의 손자가 이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물수변에 이렇게 쓰는데요. 이방이라는 인물이 이 집안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당시에 굉장히 명문 가문이고 부친 이맥만 해도 동지중추부사 대사관 정도를 역임할 정도였으니까 집안이 굉장히 문벌이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방이 벼슬이 삭주도호부사예요. 삭주 평안북도 거기는 쫓겨가는 데거든요. 거기는 무반들 중에서도 제일 가문의 격이 낮은 사람들이 가는 데고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그쪽에 삭주도호부사로 갔어요. 그럼 뭐 갔으면 갈 수도 있지. 그럼 돌아오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안 돌아와요. 거기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이런 대단한 집안이고 이 안동도 가보면은 대단하거든요. 이쪽 집안도 그렇고 다 이게 뭐 용인이나 지금 이쪽 청도 쪽으로 가문이 쟁쟁했어요. 아직은 이괄의 난이 일어나기도 전이었어요. 이괄이 역모를 일으키지만 그것도 일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그 손자대인 이방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삭주의 부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삭주로 이제 간 다음에는 안 돌아왔어요. 본인이 거기 눌러 앉아 버렸어요. 본인이 눌러 앉은 데는 그게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고성희 씨 사암공파 집안에서는 이건 좌천성이다 분명히. 뭐 때문에 이 이맥과 관련된 그런 성향성, 선불, 이게 반유교적인 친선불적인 성향성 때문에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삭주로 가서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일부러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방에서 이제 계속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삭주로 간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였어요. 오히려 그때. 왜냐하면은 이 이맥의 첫째 형이 이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병조 참판까지 했고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데 여기 현손입니다. 현손이면 이방인보다는 학렬이 2개가 낮죠, 그죠? 2대가 낮습니다. 그 학렬대에서 이괄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괄. 여러분 이괄 아시죠? 예, 이괄 인조 반정을 처음엔 성공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반정 공신 간에 이 뭐 영모 사건 뭐 그런 데 얽혀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반정 공신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들이 영모에 몰리고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예, 그래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괄이. 여기서 이제 반역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조선 왕실에. 그렇게 되면은 이 사암공파는 할 것도 없이 이 올라가면은 바로 이맥도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쪽 집안은 이제 거의 거세를, 정치적으로 거세를 당하게 돼요. 뿐만이 아니라 이정 집안이나 이쪽에서 많은 부분들도 다 이렇게 문관에 이제 과거에 응시조차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집안은 이후로는 이 사암공파는 이제 거의 조선시대 내내 이제 문과급제자를 못 내요. 그래도 이 이증이라든지 요 집안은 조선 후기에 가면은 한 명씩 두 명씩 문과급제자가 나오거든요. 조금씩 이제 복근이 돼 갑니다. 조선 후기에. 근데 이 집안은 사암공파는 다 그냥, 예, 그 조선 후기에는 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고성희 씨도 원래는 철성이 씨였어요. 근데 족보 이 본관까지도 바꿔버려요. 철성에서 고성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특히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이라는 인물이 삭주에 이제 정착을 한 게 다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을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걸려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제 많은 고성희 씨들 중에서 특히 사항공파는 주로 삭주 지방에서 이렇게 몰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대도 보면 안동하고 삭주가 제일 고성희 씨가 많아요. 근데 삭주이 씨들이, 예, 이제 제일 선도적인 이런 부분들, 이암에서 이어지고 있는 선도는 그 정통성을 제일 잘 지키고 독립운동을 해도 제일 강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 삭주에 있는 고성희 씨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 안동에 있는 고성희 씨들도 뭐 석주 이상용 선생님 유명하잖아요. 집안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하고 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쪽에서는, 예, 뭐 고성희 씨들이 했던 항일 이제 무장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맥이 이런 대작 집대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후 파장이 굉장히 컸다는 거,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거의 이제 뭐 파산이 나다시피 이제 그거를 감수하고 사실은 또 선거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 시대에 출세하려면은 성리학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예, 알지만은 어떤 이런 선불의 정통성, 민족적인 정체성, 어떤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많은 그런 위험 부담을 다 따놨다라는 거, 이제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조선 후기에는 이제 뭐 삭주에서 조용히 지냅니다.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선도 사서들도 보면은 이제 삭주에 있는 고성희 씨 집안을 중심으로 이게, 그러니까 삭주에는 많이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평부. 그리고 그 고성 있잖아요. 한반도 남쪽의 고성에도 그게 이런 이암, 역시 이암 가문이기 때문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라는 인물도 태백일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환단고기가 편찬이 되는데 이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서 환단고기가 편찬이 되는데 이기는 전라도 김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경상도 고성에 있는 고성희 씨하고 가문적으로 더 가깝죠, 그죠? 근데 여기서 태백일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고성희 씨가 전반적으로 이런 선도적인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었고, 이 남쪽 김제나 이쪽의 고성희 씨들도 이런 선도사설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환단고기를 편찬을 하게 되는데, 태백일사는 이기가 가지고 있었고, 안암로의 삼성기는 이기의 제자, 삭주 옆에 선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선천, 뭐 태천, 그 이제 그 쪽에 이제 다 평안도의 가장 이제 좀 험한 곳이었거든요. 여기 선도가 강했던 곳이에요. 선도 전통이. 그래서 이제 이기의 문인 중에서 이제 평북 선천 출신의 이제 계연수라는 인물이 삼성기를 전했어요. 계연수라는 인물이 전했고, 그리고 또 그 지방에 있는 백진사라는 인물이
태천 지방의 백진사라는 인물이 단군세기와 삼성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형식이를 역시 삭주에 있는 이형식이라는 인물이 북부여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태백일사는 이기가 전했어요. 그래서 태백일사는 전라도에서 나왔고 나머지 책들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평안북도에서 다 나왔어요. 그게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기와 이기의 문인인 개연수가 환단곡이라는 책을 몇 년에 1911년에 편찬을 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삭주와 이 고성, 김제, 고일대에 있는 선도적인 분위기를 결합을 해서 이 환단곡이라는 책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올 수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거죠. 이미 이제 이제 강세였던 성리학이, 유교 성리학이,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이 이제 19세기 말 되면 이제 힘을 못 쓰잖아요. 힘을 못 쓰니까 이제는 밑에 숨어 있던 불교라든지 선도라든지 그런 게 양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는 인물이 정말 개연수라는 인물이 훌륭해서 막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죠. 근데 대단한 분들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제 성리학이 사그러들고 민족적인 어떤 동학이라든지 그런 민족 운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책자들을 모아서 환단고기를 편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됐고 거기다가 본인들이 가지고 내려왔던 가풍 있잖아요. 가학. 그 전통을 딱 결합을 해서 이제 이게 나왔던 책이 환단곡이라는 거죠.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해학 이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환단곡이를 편찬을 했습니다. 그럼 이 해학 이기의 이분은 선도를 하는데 책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이 고성이시 집안은 선도는 학문도 있고 수행적인 부분도 있고 또 철학도 있잖아요. 그럼 특히 이제 이게 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집안은 학문을 선도의 어떤 학문적인 부분으로 선도를 풀어내는 집안이구나. 그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초기에 20세기 초반에 성리학이 사라지고 민족 선도가 크게 부활을 해요. 그래서 민족 종교가 동학이나 정산교뿐만이 아니라 원불교회가 민족 종교가 막 일어나잖아요. 이때 선도가 이제 민족 종교의 형식으로 이제 부활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떤 이제 좀 중요한 단체가 대종교죠. 예. 대종교입니다. 1909년이죠. 이제 대종교에 이제 이 나철이라는 인물이 이기와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해학 이기나 단군교의 정훈모나 대종교의 나철이 원래는 하나의 어떤 그룹을 이루었어요. 백두산에서 수행하고 있던 백봉신사가 물론 중심이 되었고요. 백봉신사가 딱 백두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다 모았잖아요. 쓸만한 사람들을. 그래서 나철, 그 다음에 단군교, 정훈모, 그리고 이기 이렇게 모았어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나철, 그 다음에 정훈모, 그리고 이기나 개연수 같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다 계보는 달라요. 그죠? 출신도 다르고 계보는 달라요. 성향도 달랐어요. 성격도 달랐어요. 선도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어요. 나철은 선도를 어떻게 풀어냈습니까? 대종교는 실천, 항일 독립 운동을 했잖아요. 실천으로 풀어냈어요. 행동주의적인 실천으로 풀어냈고요. 정훈모는 이것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단군교, 종교로 풀었죠. 여기는 대종교고 요건 단군교가 됐어요. 어떤 선도의 한 부분이, 실천도 부분이고 종교도 부분이고 학문도 부분이에요. 근데 이기나 개연수는 이걸 뭐로 풀었어요? 학문으로 풀었죠. 왜? 워낙 선도의 어떤 학문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대종교가 되고 단군교가 되고는 단학회가 되는 거예요. 단학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종교는 어떤 이런 종교나 어떤 학문에는 사실 결혈이 없었어요. 이제 만주로 가서 항일 독립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런 거. 근데 단군교는 이제 종교적인 전통, 학문적인 전통을 지켜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게 북방 선도가 옳은가, 남방 선도가 옳은가 그거 아니잖아요. 한 계열에 나와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분위기가 달라졌고 풀어내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고 이때도 20세기 초반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었던 거지, 이게 더 우위고 이게 더 뭐 나쁘고 이게 조금 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방향이 달랐을 뿐이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모였을 때 어떤 하나의 선도의 모습이 그림이 어떤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요 단군교와 단학회 계통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친밀해졌고요. 나중에 단군교가 단학회에 흡수가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이기라는 인물이, 이기는 일찍 1909년에 됐고요. 이기 계연수가 이제 단학회 회장인 1대 회장, 2대 회장, 그리고 6대 회장이에요. 이유립 씨가 6대 회장이에요. 쭉 흘러가지고 단학회의 이유립 씨 역시 삭주 사람이에요. 삭주에 있는 고성희 씨예요. 그러니까 삭주는 워낙 선도 전통도 강하고 독립운동 전통도 강했어요. 그래서 만주를 넘나들면서 10대부터 계속 만주에 있다가 뭐 삭주로 넘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연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2대 계연수 밑에서. 계연수 밑에서 공부를 했다 하면 이기의 어떤 그런 정통을 물려받았다는 게 되겠죠. 이기의 전통을 물려받았다는 게 되겠고, 또 더해서는 삭주 지방에 이미 이제 뿌리 내리고 있던 고성이시 집안의 선도 전통을 이렇게 결합을 했다라는 그런 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유립은 어떤 지역적인 전통 또 이런 계보적인 전통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고성이시 집안의 어떤 선도를 이제 적극 이렇게 계승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유립 때에 이르러서 단군교의 전통도 단학회하고도 합해져요. 학문과 종교는 또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유립에 이르러서 단학회를 단단학회로 이름을 바꿔요. 단군교하고 합쳐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나중에 이유립은 단학회뿐만 아니라 단군교와 대종교까지도 결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막판에 한 60년대쯤 됐을 때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라고 봤기 때문에 일제 시대에 막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는 막 다들 너무 어려우니까 한 명은 실천하고 한 명은 종교하고 다 할 수 아우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60년대쯤 되면서 이게 하나로 합해질 수 있다라고 봤고 이유립은 이거를 합치려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결국 결과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이 옳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립은 이기 계연수로 이어지고 있는 전통, 또 그리고 삭주 지방의 이제 고성희 씨의 이제 전통을 이어서 이 환단고기, 이기에 의해서 등장한 환단고기를 이제 세상에 공개하는 역할을 하죠. 예. 공개도 하고 연구도 하죠. 그래서 이유립 씨가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책 대배달 민족사 그런 것들, 그리고 많은 학술지 같은 것도 많이 연구 논문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군사 정권하고 결탁했다. 일제 시대 때 좀 친일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유립 씨를 좀 많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어쨌든 평생을 두고 볼 때는 어떤 고성희 씨가 가지고 있던 이런 선도적인 가풍을 잘 이어서 개성을 해서 그거를 분명히 이제 특히 해방 이후에 이거를 또 누가 개성을 해 가야 됐잖아요. 그죠? 그 상황 속에서 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해방 이후에 어떤 그런 어려운 역할을 본인이 해냈고 1986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를 스스로 책임으로 알고 이제 그걸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그런 문제로 삼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어떤 좀 이렇게 희석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0년대 해방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지켜나갔고, 그리고 80년대 50년대 이후에 그 어렵게 한 30년 정도 이것을 지켜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고생도 많았고요. 이제 80년대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환단고기를 이제 세상에 본격적으로 공개를 하죠. 환단고기 공개. 이때는 환단고기가 30부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별로 안 봐요. 보지도 않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연구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를 단학회를 중심으로 쭉 이어와서 그거를 지켜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거를 세상에 던져내 놓는 거예요. 이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환단고기라는 책을 묶어낼 수 있었던 거는
시대 분위기가 그게 가능했다라고 그랬죠. 이미 선도가 이제 성리학이 사라지고 선도가 부활하는 조짐, 민족 종교의 방식으로나마 부활하는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묶어낼 수가 있어요. 돈 되는 사람도 있고요. 펴내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걸 탄압을 안 하니까 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적인 조건이었고, 그럼 80년대 이후에는 이거를 세상에 딱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대중들이, 그 이전에는 대중들이 그걸 알았어요. 가치를 몰랐잖아요. 근데 80년대 이후에는 딱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열광을 하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그만큼 선도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높아져 가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80년대 이후에 이 뭐 소설 단 나오고, 그때 단전호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도는 뭐 일제시대에 잠깐 대종교를 중심으로 부활했다가 역시 계속 싸그러들었어요. 뭐 이제 그런 뭐 민족 종교,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랬는데 80년대 들어가지고 어떤 단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련에 대한 단전호흡을 중심으로 수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시대적인 분위기가 다시 한번 환단고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이제는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거기에 때 맞춰서 환단고기를 일본에서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그거를 터뜨렸다라는 거죠.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냥 시대적인 조건이 되면은 그거를 편찬을 해낼 수가 있는 거고, 안 되면은 아무리 내가 그게 귀한 책이고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은 사슬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걸 내놓을까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전하는 정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개하는 정도. 그만큼 선도에 대한 어떤 한국인들의 인지도와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높아져가는 과정 속에서 환단고기도 공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환단고기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랬죠. 그거를 정말 사슬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다 위스라고 이렇게 했고, 그냥 이 소설적인 관점에서 단 보면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이야기도 나오고 신선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런 신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바라보고 재미는 있어 했지만은 그것을 진짜 실사로서, 단군 실사로서 그것을 재구성하겠다라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죠. 이렇게 다 이건 단군 조선 이후에 선도가 죽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 개 정리되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정리가 막 되고,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선도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30부만 조그맣게 찍어서 아무도 모르게 찍었어요. 근데 시대적인 분위기가 점점 선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사라져가니까 이제는 이거를 공개를 하고 이렇게 알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점점 가면서 90년대, 20년대 가면서 선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수련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어떤 인지도가 이제 높아져 가기 시작하면서 환단고기도 실사로서 그 이상한 재밌는 책이 아니라 선도사서, 대표적인 선도사서로서 연구를 하게 되었죠.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지금에는 이제 환단고기를 정말 사료로 인용을 해가면서 재야사학자들 말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는 학자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환단고기가 이렇게 정말 실사로서 어떤 정말 대표적인 선도사서로서 이제 이렇게 부각을 사람들한테 공인을 받게 된 또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환단고기는 사료잖아요.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료가 인정을 받을, 학계에서 공인을 받으려면 그게 뭐로 증명이 돼야 됩니까? 고고학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환단고기에 나온 내용이 뭐 기성학자들이 보기에는 뭐 단군조선 시대도 뭐 그냥 기원전 10세기 정도까지로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환단고기에 나오는 단군조선 2333년 또 뭐 배달국, 황국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해가 참 되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제 이 80년대 환단고기가 공개가 됐고 79년, 80년도에 공개가 됐고 86년에 그 홍산문화 있잖아요. 홍산문화가 이제 공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전부터 공개가 됐지만 이게 대한 연구는 8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학자들도 한 90년대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논문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산 문화가 배달국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환단고기를 막연히 믿고 이거를 역사로 재구성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이 고고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렇게 어렵고 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홍산 문화가 공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환단고기와 홍산 문화를 사서와 선도 사서와 이 고고학적인 유물을 결합을 시켜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경향이 90년대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참 우연이지 않습니까? 80년대 사서가 나왔고 사서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구성하는 작업, 선도 사서를 정말 정사로서 재구성하는 작업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 입각해서 또 이제 기성학계에서도 강단사학에서도 이거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자꾸만 생겨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 홍산 문화 그때는 배달국이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환웅시대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고고가 가시는 분들도 환웅시대 아니면 당군조선 선행문화 뭐 이제 그 정도였는데 뭐 환웅과 뭐 곰녀시대 뭐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이 용어가 되게 애매했잖아요. 분명히 환단고기 보면 배달국이라고 딱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 말은 차마 못 쓰고 환웅시대, 곰녀시대 뭐 그런 약간 애둘러서 그런 표현을 했다면은 지금은 홍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정확하게 환단고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신시고국, 신시의 어떤 옛날 고국이에요. 중요하죠, 이 표현. 신시고국, 배달고국 이런 표현을 쓰기 많지는 않지만 이걸 쓰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국이라고 나오잖아요, 환단고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나라로서 이제 학자들도 그걸 인정한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대단히 이제 큰 변화고, 이제 이런 사서와 고고학적인 유물의 이제 그런 결합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단고기가 이렇게 선도가 이렇게 막 싸그러 들어가는 그 마지막 불꽃으로서 환단고기가 한번 쫙 정리가 되었고, 다시 어떤 선도가 이렇게 막 잠잠한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환단고기가 숨어있던 환단고기가 등장을 해서, 그리고 조금씩 살아나는 과정이죠. 살아나는 과정이고, 이제는 홍산 문화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환단고기의 생명력이 부여되는 어떤 그런 시점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안암로, 뭐 이암, 범세동, 원중동, 이맥, 이기, 이유리 이런 분들이 그때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이상하다 그러고 뭐 귀양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를 어렵게 지켜왔지만은 이제 또 그러한 역사는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면 그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를 지키고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역사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찬란했던 뭐 배달국 당군조선의 역사도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떤 자기 거를 다 버려가면서 그것을 지켜내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아무것도 전해질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그런 노력이 어떤 그 이제 피와 땀이 이제 다 이렇게 쌓여서 지금의 이제 환단고기가 이상한 불온 서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사서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어떤 상고사와 관련해서 한국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이제 선도사서로서 이제 부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도사서의 생명력이 선도사서로서의 환단고기의 생명력이 이제는 살아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네,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오신 정통 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단고기를 정말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정경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 질문 시간입니다. 몇 분만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이제 그걸 이제 역사로 정리를 할 수도 있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상고사의 시대 이념이 선도였기 때문에 제가 또 사상사 전공자이다 보니까 선도 어떤 사상의 관점에서 고대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역사로 풀어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강의의 어떤 주제나 내용이 달라지게 되겠죠. 예. 네. 본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삼국유사. 예. 네, 네. 예. 네. 예, 예. 일제가 이제 고조선사, 당군조선사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이미 이제 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정통 사서들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차도 이제 왜곡을 해서 이제 만들어냈고,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역사의 원형성을 찾으려면은 일본도 이제 식민사관도 극복해내야 될 대상이지만 사실은 삼국사기와 같은 유교 사서 그리고 삼국유사와 같은 불교 사서도 극복해야 될 대상인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상고사를 정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교 사서, 불교 사서, 일본의 식민사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고 정확하게 이제 선도 사서의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런 상고사를 회복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건 일제 식민사관은 일제 시대 20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자료들은 우리 선도 사서들은 이미 뭐 이런 선도 사서들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정사류 속에서도 그런 선도 사서, 선도 사관과 관련된 기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유물 유적으로도 나오고. 유물 유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는 식민사관은 이제 뭐 신경 쓸 것도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반단고기가 나왔을 때도 지금 나와서 그것을 생명력을 얻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세기가 걸려가지고 겨우 이제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정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몇 명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어떤 강단사학이나 어떤 승민사관의 근어를 한꺼번에 이제 일소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역사라는 게 다 시간이고 노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정론으로 이렇게 정말 국사로 어떤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걸리는 속도가 이때는 이제 천천히죠. 천천히지만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은 상대적으로 이 100년의 시간보다는 훨씬 더 이제 밀도 있게 예, 그런 부분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태백, 진교, 선도, 천웅도, 신교 그런 모든 명칭은 다 하나고요. 풍류도, 현묘지도 그리고 그 원료는 사실은 마고성 시대로 이제 소급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정말 역사로 본격적으로 교화를 통해서 선도가 어떤 수련법으로 또는 국가 체제 정치 이념으로 드러났던 시기는 배달국 시기죠. 예, 그래서 배달국 시기의 그중 가장 원형적인 형태의 태백진교, 태백교 또는 천웅도가 만들어진 거는 맞고 제가 이제 서술하는 맥락 속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현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원 유집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민안부 선생님의 이제 문집으로 지금 영남대 뭐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과 조선왕조실록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농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썼습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강의를 해주신 전경희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돼 있고 풀어내는 방식도 마고로 풀어냅니다. 여기서는 삼신으로 풀어내는데요. 여기는 태초에 마고 여신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삼신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마고 여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우주의 근원적인 기에너지를 풀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기는 삼신 하느님, 여기서는 마고로 다르게 풀죠.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 뒤에도 역사 시대로서 황궁 시대와 유인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출발점에서부터 바라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같아요. 당군조선 북부역까지는 같거든요. 북부역까지는 같은데 그 정통이 어디로 계승되느냐라고 보느냐면은 여기서는 신라로 이제 정통성이 이어간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북부여 이후에 여기는 고구려를 정통으로 고구려로 내려간 계통을 설정을 하고 요거는 이제 신라로 흘러간 계통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선도 어떤 그 첫머리를 역사의 첫머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관점이라기보다는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죠. 똑같은 것을 다르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고구려 정통론, 여기는 이제 신라 정통론, 북방 선도죠. 이건 남방 선도 계통입니다. 사실은 북방 선도, 남방 선도로 나중에 나뉘지만은 사실은 그 뿌리는 하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당군조선 북부여로 이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구려에서는 동명왕을 시조로 보고 여기서는 신라에서는 이제 파소선녀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박혁거세의 어머니입니다. 파소선녀, 파소신녀. 예, 지금도 이제 보면은 그 경주에 가면은 서쪽 선도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선도산의 신모사 그래가지고 파소선녀 박혁거세의 어머니를 모시는 사당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계통을 바라보면 사소선녀가 환단고기에도 나옵니다.
북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볼 때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제 선도 사서들이 대표적인 이제 선도 사서가 오늘 강의하게 될 환단고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와 유사한 단기고사가 있습니다. 단기고사도 상당히 환단고기와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체제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환단고기류에 속합니다. 규원사와도 조금 체제는 훨씬 더 좀 산만하지만은 이게 분장하는 형식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환단고기류와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선도사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환단고기, 단기교사, 규원사를 들지만은 그 중에서 그 같은 계열로 묶을 수가 있겠죠. 하나의 계열로 묶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분량도 많고 체제적으로 제일 잘 잡혀 있고 사서로서의 가치가 높은 거는 아무래도 환단고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도사서의 대표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환단고기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서들 중에서 대표로 꼽자면은 이제 환단고기를 하나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유형화 시키자면 하나의 유형이죠.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90년대 이후에 계보를 달리하는 사서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똑같은 선도사서지만 체제나 방향성이 달라요. 여기는 단기고사, 규원사와 점점점점 대부분이 환단고기를 오리지널로 해서 여기서 변종될 이렇게 변형된 형태,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 여기에 이제 부도지라는 선도사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부도지는 환단고기와 똑같은 선도사서지만 계보가 다르죠. 방향성도 다르고요. 예. 이게 무엇보다도 환단고기는 이제 한국사의 시작을 선도사서는 선도사상서이기도 하고 수행서이기도 하다라고 선도사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도사서들은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의 이면에 굉장히 깊은 선도의 고원한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철학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서로 처음에는 사서니까 사서로 접근하시다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 이거는 아주 어떤 심오한 철학서구나. 철학서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선도사상이라는 거는 그냥 이 머리에서 나오는 철학은 아니잖아요. 뭐 지금은 철학이 뭐 지식적인 철학도 있지만은 이제 고대의 우리 동아시아에서 선도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체험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도 사상을 이해하게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선도 수행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간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도사서에 접근하게 이제 되실 때 이제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도의 이제 삼원 철학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선도 사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더 깊이에는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수행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전제가 될 때 사서에 대한 이해도 더 이제 온전한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똑같이 환단고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의 청차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해석, 또는 거기에 들어있는 사상면까지 다 고려한 측면의 해석,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수행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다 이해하고 풀어내는 해석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더 원론적인 것으로 보자면은 수행의 관점에서 사상을 이해하고 사상의 관점에서 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을 삼신으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삼신 철학이죠, 그죠? 삼신은 이 철학이잖아요, 그죠? 어떤 태초의 어떤 에너지, 그런 수행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해요. 네. 그 수행을 통한 철학적인 자각, 체험적인 지식,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죠. 삼신에서 황국,
배달국, 예, 당군조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당군조선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졌다고 봅니까? 북부여에서,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발해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까지 당군조선까지는 공통되고, 당군조선 북부여까지는 그러니까 공통된 어떤 하나의 시원으로 바라보지만 삼국시대를 바라볼 때는 고구려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고구려 정통론입니다. 말하자면 고구려 발해 정통론이죠. 예, 그리고 시작점을 삼신으로부터 바라본다라는 거, 그리고 고구려 발해 정통론이라는 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그 두 가지를 일단은 큰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도지 같은 경우에는 참 특이하게도 삼신이 아니라 여기를 마고성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신을 더 확대를 했어요. 삼신을 확대해가지고 황국도 물론 이야기하지만 황국 이전의 삼신을 더 풀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풀이를 해서 마고성 시대부터 황궁, 유인, 그리고 황궁시, 유인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국, 배달국, 당군조선 이렇게 바라보죠. 예, 바라보는 관점이 삼신을 여기서는 삼신에서 멈췄는데 여기서는 삼신은 마고성 시대가 삼신의 시대로 비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황궁 시대와 유인 시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럼 역사가 시간이 훨씬 더 올라갔죠. 똑같이 어떤 삼원 철학을 마고성도 삼원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삼신 사상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시기적으로 훨씬 더 긴 시기.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환단고기의 등장 배경, 역사적인 등장 배경에 대해서 강의 주제인데요. 이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환단고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도사서잖아요. 그래서 선도사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환단고기의 어떤 역사적인 등장 배경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많은 불교 사서, 유가 사서, 많은 사서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선도 사서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선도 사서가 오늘 강의하게 될 주제인 환단고기입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환단고기나 단기고사나 규원사화나 어떤 그런 선도 사서들을 바라볼 때 이거는 그냥 역사서다라는 관점에서 1차적으로 역사서의 입장에서 바라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선도사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서가 역사학이 쓰여지게 된 그 역사가의 관점은 선도잖아요. 그러니까 선도적인 사관에 입각해서 사서가 쓰여졌다라고 할 때 그냥 그것을 역사서로서만 이해하면은 그거는 좀 비상적인 이해가 되겠죠? 그 역사서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도 사상이 있다라는 거죠. 사관으로서. 예. 그래서 사서이지만 선도 사서이지만 그 안에는